수강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진도 좀 나가죠? 네. 오늘까지는 일단 유인물로 대부분 할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계정과 계정 과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트시면, 앞으로 트시란 얘기 아니에요. 컴퓨터를 트시면 이제 내가 어떤 파일을 봐야 돼요. 그 파일들이 어저께 우리가 따지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산에 또 상세한 이름이 뭐 현금도 있었고, 뭐 건물도 있었고, 뭐 비품도 있었고 되게 많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폴더가 좀 더 큰 개념이고 파일이 그거의 폴더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저께 배우셨던 제가 막 카테고리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거 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용어를 좀 하고 싶은데 회계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갑자기 이 용어를 써버리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까봐 여기 우리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큰 카테고리인 자산, 부채, 자본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큰 카테고리인 수익하고 비용 있죠. 얘를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정이라고 해요. 계정. 알죠? 계정. 이런 거 좀 외워주실 노력해주세요. 그래서 이 계정이 딱 5개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5개가 끝이니까 그럼 회계를 이제 끝냈냐?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틀 만에 끝내면 여러분들 수업 과정을 19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거에 요 계정에 상세한 이름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자산의 상세한 이름이 대표적인 자산의 대표적인 현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지고 계시는 통장도 그것도 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통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통 예금이다라고 나중에 불러요. 이름을요. 또는 어저께 배웠던 뭐 건물이라든지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고 회계는 이름을 토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세한 이 자산 계정의 상세한 이름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고요. 이 계정 과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밑줄 쳤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그 이름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 이름들을 계정 과목이라고요. 회계에선 이 계정 과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실 게 뭐냐면 이 계정 과목 있죠. 이 상세한 이름들인 계정 과목의 뜻 외워주시고 뜻만 외우시면 안 돼요. 또 회계에서 중요한 게 계정 과목을 확실하게 외우시는 건 첫 번째 하고요. 어저께 우리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뭐였었냐면 자산과 비용은 왼쪽 차변에 위치하고 맞죠? 부채, 자본, 수익 얘네들은 오른쪽 대변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그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위치를 틀려버리면 점수가 없어요. 위치 틀리거나 계정 과목 잘못 쓰면 점수 빵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계정 과목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외워주시려고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회계 있죠. 세번 말고 회계는 이 계정 과목이 진짜 전부 답니다. 회계. 이름 틀린 거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 회계 초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피크입니다. 피크. 맞죠? 어저께하고 오늘. 저기 임차와 임대라는 거 해볼게요. 이제부터 계정 과목 들어갑니다. 계정 과목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성격 외우셔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해보면 자, 우리가 임차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든지 뭐 기계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이 부동산 같은 걸 우리가 빌리는 걸 임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차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이나 우리가 뭐 기계 같은 걸 우리가 움직이니까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빌리는 걸 우리가 회계에서 임차한다라고 부르고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빌려주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걸 임대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사시면 월세만 내시는 거예요? 아니죠. 월세만 내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고시원 이런 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원룸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려면 월세뿐만 아니라 뭐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도 내셔야죠.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왜 네 가지냐면 임차, 임대 있을 거고, 그다음 보증금, 월세 이렇게 있을 거니까 네 가지 경우예요. 이 네 가지 경우에 개정 과목과 앞으로 제가 성격이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얘기해요. 성격. 이 개정 과목과 성격을 무지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시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외우시려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보면 자, 사례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잘 보시죠. 자, 우리가 임대인 분은 집주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집주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패축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자, 학생이세요. 학생이고 이제 임차인이신 거예요. 학생이 건물을 빌려 쓰시는 분들이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학생은 주겠죠. 그렇죠? 이때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우리 개정 과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차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보증금이라고만 하면 알아서 통하죠, 서로 간에. 맞죠? 근데 회계는 그냥 보증금 쓰시면 틀려버려요.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 그냥 보증금 쓰시면 오답이에요, 오답. 알죠?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임차 보증금은 내면 끝인가요? 아니죠. 내고 나중에 임차 보증금의 그 임차 기간이 끝나요.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죠.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걸 좀 더 용어로 하면 권리예요. 돌려받을 권리. 그렇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낸 것만큼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또는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권리라는 것도 내 거죠, 내 거. 맞죠? 우리가 어저께 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랑 그만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의 뜻이 권리라는 느낌이 들면 다 자산이에요. 다시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은 뭐에 속하냐면 자산에 속합니다. 여러분 채권자일 때 권자가 권리할 때 권자거든요. 채권자할 때 권자가 권리할 때 권자예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다라는 것 곧 밑줄 칠 테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반드시. 아셨죠? 자,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는 거죠. 그 집주인이 받으시는 보증금은 우리가 임대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 성격이 어렵진 않아요. 임차인이 내는 거면 앞에 임차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임대인이 받는 거면 앞에 임대를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임대 보증금은 성격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 성격은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맞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건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죠, 의무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빚이 있다라는 건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빚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의무라는 느낌이 드시면 걔네들은 전부 다 부채 개정 과목에 속한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 임대 보증금은 부채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됩니다. 되고요. 자, 이제는 보증금 말고 월세 가지고 이렇게 월세. 자, 월세. 자, 우리가 임차인이 내는 월세는 개정 과목을 임차료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월세는 임차료라고 하고요. 얘는 성격이 뭘까요?
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임차료 내시면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내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료는 성격이 비용이 자산이 아니에요. 권리가 없잖아요. 돌려받을 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집주인이 받으시는 월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대료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임대료라고 하고 이 임대료는 성격이 벌어두죠. 그렇죠. 수익입니다. 수익. 왜냐하면 임대료를 돌려주는 건 없어요. 먹고 끝이에요. 먹으면 넌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증금을 받았을 때 벌었네? 네, 라고 생각을 그 당시엔 하죠.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의 성격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저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 펴주시고 혹시 유인물 없으신 분 계신가요? 유인물 다 있으시죠? 어저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 그 요약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페이지에 어저께 왼쪽이었죠? 왼쪽. 자, 거기 왼쪽에서요, 그 동그라미 1번 자산 쪽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산 쪽? 자, 거기 자산 쪽에서 맨 아래쪽 보시면 아마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임차 보증금은요, 거기 두 줄 전부 다 밑줄 좀 치시면 되겠네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얘만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산이라는 것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뜻, 성격 둘 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채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2번 부채 보이시죠? 자, 거기 부채에서 맨 아래에 임대보증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도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얘는 성격이 부채다라는 것까지 꼭 오늘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굳이 연필로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개정 과목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수익 있죠, 여러분? 수익. 동그라미 4번 수익 보이세요? 수익. 자, 수익에서는 세 번째 칸에 임대료라고 있을 거예요. 임대료. 자, 세 번째 칸에 임대료. 자, 밑줄입니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를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고요. 얘는 수익이에요.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비용 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5번 비용. 자, 비용에서 네 번째 칸 보시면 임차료라고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임차료라고요. 자, 임차료의 정의도 전부 다 밑줄 좀 쳐주실게요. 자, 부동산 등을 빌린 경우에 지급하는 월세를 우리가 임차료라고 하고 얘는 비용이다라는 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 시험에 개정 과목 잘 나오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얘네들 잘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다시 PPT에 보시면. 자, 이제 어음. 자, 우리 시험에 어음도 많이 나와요. 아시죠? 어음 많이 나오는데, 자, 어음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찾아보시면. 자,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요, 특히 만약에 이제 내 친구의 부모님이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지, 슈퍼마켓 같은 걸 하세요. 슈퍼마켓 같은 거 하시면 그냥 좀 친하니까 저희 우리 어렸을 때 뭐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외상값 주실 거예요 라고 하고 그냥 물건 가져가죠. 그럼 서로 간에 이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로 하는 외상이죠. 말로 하는 외상. 이거는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회사를 배워요. 맞죠? 우리 항상 법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판 처음 거래하거나 거래를 몇 번 안 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 외상으로 물건 좀 사면 안 될까요?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까 참 선이 착하게 생기셨네요. 왜 가져갔어요? 외상. 바쁘실 거죠? 네, 이거 또랑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기업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언제까지 갚겠어요 말로 시부리는 걸 무서워해요. 그렇죠?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증서를 우리가 어음이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럼 어음을 쓰는 사람은 채무자일까요? 채권자일까요? 어음을 쓰는 사람. 채무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고 말로 하면 상대방 안 믿으니까 어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 어음을 써서 주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음 동네에선 잘 잡으셔야 될 게 어음을 주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정 헷갈리시면 돈 없으니까 어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돈 없으니까 어음을 주기 때문에 어음 주는 사람 채무자예요. 그렇지? 암기. 네. 그럼 반대로 어음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 반대 상황이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자, 보시죠. 자, 여기 시험에 가끔씩 어음을 이렇게 말로 안 주고 이렇게 어음을 던져줄 때가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 어음이 2019년 이런 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4월 이 날짜만 보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 그냥 어음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되는데 전자 어음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약속 어음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아시죠? 그럼 약속 어음은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한 어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속 어음이라고 시험에 나오는 어음이라고 해석하세요. 아시죠? 그리고 전자 어음은 뭐냐면 어음이 옛날에는 종이 형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전산이 발달돼서 우리가 어떤 증명서류가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음도 최근에는 전자적인 어음으로 주고받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음하고 전자어음은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그냥 종이냐 전자냐만 다른 겁니다. 아시죠? 시험에서 약속어음, 전자어음 나오면 어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검색을 약속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음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발행인이라고 보이세요? 발행인? 발행인? 네. 그럼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채무자라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발행일 보이시죠? 요 발행일이 1월 4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대림전자고요. 이 어음을 발행한 날짜가 외상한 날짜입니다. 그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하니까 드림전자가 채무자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어음을 발행하면 채무자이고 이 채무할 때 문자가 의무의 문자거든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다 성격이 부채무자죠.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혹시 여러분 지급기일이라고 보이세요? 우리 아까 어음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는 그 날짜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어음을 쓴 드림전자가 1월 4일날 어음을 주고요. 내가 4월 4일날 갚겠습니다. 이때까지 갚겠습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지급기일이 뭐냐면 어음의 만기일이라고 해요. 만기일이 되면 현금이 일반적으로 되겠죠. 얘가 뭐 이렇게 220만 원 안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알죠? 그래서 현금은 좀 그렇고 어음의 만기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서대문 전자 귀하죠. 귀하면 항상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편지 쓸 때도 누구 귀하라는 건 상대방이죠. 상대방 받는 사람. 그래서 어음을 수령하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그렇죠? 채권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권자가 권리할 때 권자라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채권자는 자산이에요. 자산.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금액은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220만 원을 해서 못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걸 굳이 해석하지 마시고 요거 핵심이에요.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채무자, 부채입니다. 돈 없으니까 어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고, 그럼 반대로 어음을 수령하는 사람은 채권자, 자산인 겁니다. 이걸 진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특히 어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보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넘어갈게요.
좀 찍으신 분들은 네. PPT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매일. 그렇다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실걸? 갑질하고 있는 표현이신데 여러분들 갑질은 아니고 나중에 요거 진짜 많이 뒤늦게 제가 그걸 많이 말씀드릴게요. 제 딴에는 정리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칭찬도 많이 받아가서 꼴값 들고 있는 표정이신데 진짜 여러분들 그 수강평에 정리가 잘 돼. PPT는 그지 같지만 정리는 잘 돼 있네요. 그지 같지만이라는 건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PPT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좀 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내용은 잘 차요. 예. 자, 보시면 여기 자 이제 채권과 채무입니다. 여기 10가지 있죠? 여기 10가지 시험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여기를 외워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채권과 채무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실기를 입력하실 때 우리가 거래처를 원칙적으로는 입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채권하고 채무는 내가 채권이 있다라는 건 받을 거래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채무는 갚을 거래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채권하고 채무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 10가지거든요. 물론 더 나중에 추가가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채권하고 채무와 관련된 애들을 내가 위치도 정확하게 했고 개정 과목도 잘 썼어요. 근데 거래처를 안 걸었어요, 실기할 때. 그러면 점수가 3점에서 2점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채권하고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라는 걸 실기 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실기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지금은 거래처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정 과목의 뜻하고 성격을 외워주시면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 해보죠. 일단 채권부터 해보겠습니다. 채권. 자, 우리가 여기 매상매출금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매출이라고 하면 그냥 판 것을 다 매출이라고 부르죠. 일상생활에서 매출했다라고 하면 그냥 팔았으면 다 매출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맞죠? 근데 회계는 달라요. 회계는 매출이라는 표현을 언제만 쓰냐면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된 목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핸드폰 팔거나 반도체 팔거나 통신 장비를 팔아야 매출이라고 하지. 삼성전자가 건물 팔았다고 매출한 삼성전자가 건물 팔았다고 매출했다라는 표현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빨리 매출이라는 표현 바꾸셔야 돼요.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팔았을 때만 매출이라는 표현 써요. 무조건.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외상 매출금 설명할게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당연히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마트와 같은 곳은 우리가 사와서 파는 거니까 상품일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는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팔 때 완성된 걸 제품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불러요. 암기사항이에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어요. 그럼 받을 돈, 권리가 있는 거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암기사항.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번에는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상대방하고 처음 거래요. 처음 거래하니까 얘가 저 외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쵸, 하겠죠, 여러분들. 네,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증정서 어음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할 거예요. 맞죠? 그럼 어음을 받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요.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생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정 과목이 돈을 받을 어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음을 받았다라는 건 채권자니까 자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칸에 미수금 좀 할게요. 자, 미수금은 뭐냐면 자, 앞으로 많이 보실 게 요 미자하고 숫자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미하고 수 뭐냐면 여기 미수할 살인 미수할 때 그 미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비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로. 자 뭐냐면 이 미자는 아직이야 아직 미자 씁니다. 한자 못 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뜻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는 받을 숫자 써요. 받을 숫자. 그럼 해석을 하면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아직 받지 못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수금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이고 그럼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예. 자, 상품이나 제품 여기 이외라고 돼 있죠. 이외. 이외라는 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지만 상품하고 제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그냥 미수금 써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사 또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쓴다면서요. 그죠? 근데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어음을 받고 팔아도 이때도 미수금 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다 들어보시면. 우리 회계에서 어저께 유용한 목적을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용어 있었죠. 맞죠? 그게 되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유용한 정보라는 건 대부분 주주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주주나 채권자인데 주주가 좀 더 위험을 많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주주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주들이 관심이 많은 건 주가죠. 그럼 주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건물에 따라서 움직여요. 반도체나 통신 장비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토지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요. 삼성이 뭐 부동산 업자예요?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핸드폰 잘 되고 있니 지금? 맞죠? 이런 거. 아니면 지금 반도체 잘 되고 있니? 반도체 업황 괜찮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삼성전자의 건물이 10억짜리가 12억짜리가 됐네? 주가가 뛰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하는 업체나 주가가 그렇게 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즉, 주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알죠? 주된 영업 활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이나 제품을 삼성전자가 외상으로 판 거예요. 핸드폰을. 그럼 삼성전자는 외상 매출금 써요. 알죠?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을 팔았어요. 그게 어음 받았대요. 그럼 이때는 받을 어음을 별도로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이해되세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건물을 팔았대요. 그거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입장에 전 건물이 중요한데요. 제발 여러분 회계하실 때 전 중요한데라는 생각 절대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회계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회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중요한데 생각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건물을 외상으로 판 건 주주들한테 의미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가 영향 많이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다. 미수금 적으라는 거예요. 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이 아닌 나머지를 팔고 어음받았다.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그냥 얘네들은 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시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우리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그냥 퉁쳐버려요. 그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외워두셔야 돼요. 암기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금자는 조심하실 게 금액의 금자가 여태까지 했던 금자는 금액의 금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금자는 계약금 할 때 금자예요. 계약금일 때는 얘밖에 안 써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금 먼저 주고받을 때 많죠. 실제로 회사들은. 그죠? 그래서 계약금이 이 금자가 지급했다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선자도 자주 보실 거거든요. 이 선자는 먼저 선자 써요. 해석하면 먼저 준 계약금 뜻이에요. 아시죠?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주면 다 선급금이라는 이름을 써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알겠다. 근데 왜 채권이라는 거냐? 채권 왜 자산이라는 거랄까? 왜 자산이 되냐라는 거예요. 맞죠? 외워두셔야 돼요. 왜 자산인지 설명드리면, 자, 계약금을 줬어요. 내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 10억짜리 중에서 1억의 계약금 준 거예요. 계약금을 주면 그 계약금을 준 금액만큼 뭐가 생겨요? 물건을 넘겨 받을 권리. 그래서 자산이에요. 그래서 특히 선급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내가 권리가 있냐 의무가 있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여러분들 좀만 참으세요. 여기 좀 중요하단 말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맞죠? 지금 변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내렸어 여러분들. 이렇게 딱 표현이 그런가? 일단 뭔가 마무리해야 마무리.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18도로 좀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추우셔도 참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원장님 한전에 기부하실 테니까 제 돈 안 나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싸가지 없다 욕하지 마시고 원장님하고 합의된 내용이에요. 원장님 팔아도 될까요? 라고 해서 발이 팔아 재밌으면 팔아 이렇게 있고 좀만 참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우리가 어저께 돈을 이거 미리 할게. 어저께 타인한테 돈을 빌리면 차입금이라고 했죠. 그럼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의무. 그래서 차입금이 어저께 부채였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돈을 빌려주면 그때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죠. 맞죠? 권리니까 돈을 빌려주면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건 회계에서는 다 대여금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물건을 빌려줘도 대여라고 하지만 회계에서는 돈을 빌려줘야 대여금이라고 써요. 진짜 암기상 꼭 외워주시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좀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채무 쪽 할게요. 자, 여기는 의무니까 부채예요. 해보면 자, 우리가 상품을 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품은 원재료를 사와야지. 제품 만들려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게 원재료였었잖아요. 현대차 엔진 같은 거 사오는 거.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대요. 그러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있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상으로 매입한 게 상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주된 활동이에요. 즉 삼성전자가 현대기아차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오면 이 외상 매입이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외워주시고 그 외상으로 샀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샀는데 이번에는 내가 돈이 없는데 상대방이 야 언제까지 갚아
갚을 갚겠다라는 증 내놔. 어음 좀 써. 라고 해서 어음을 지급을 한 거예요. 어음을 지급했다라는 건 어음을 상대방한테 줬다는 뜻이에요. 알죠? 그때 쓰는 이름을 우리가 계정 과목을 지급 어음이라고 불러요. 돈을 지급할 어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라고 해가지고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외워주시고. 자, 그다음 미지급금 할게요. 미지급금. 자, 해석하면 미자는 아직이란 뜻이고 지급은 뭔가 줬다는 얘기죠. 금자는 얘도 그냥 금액 금자입니다. 해석하면 아직 주지 않은 금액이 뜻이잖아요. 그럼 아직 안 줬으니까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죠?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현대차가 건물을 외상으로 샀대. 현대차가 건물을 외상으로 사는 건 주택용 활동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때 미지급금이라고 했어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살 때 미지급금이라는 정보 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걸 내가 어음 줬대요. 그래도 이때 지급어음 안 씁니다. 이 지급은 왜냐? 안 중요하니까.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건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안 중요해요. 맞죠? 안 중요하니까 이 두 개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네, 되시겠어요? 외우시고. 이게 나온 두 개. 자, 이제 선수급. 자, 해석을 하면 자, 선자는 먼저고 숫자는 받은 거고요. 금자는 계약금의 금자입니다. 해석을 하면 계약금 먼저 받은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받은 계약금이 여러분들 부채래요. 자, 이게 부채인지 설명할게요. 자, 내가 건물을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1억의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 받은 것만큼 뭐 해줘야 돼요?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약금 받은 것만큼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 의무니까 부채죠. 계약금 받은 거. 이해되시겠어요? 해주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셨다가 25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